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반갑습니다. 작가.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외로움? 강 작가는 어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음. 외롭다 이런 느낌이 느낌이 좀 드는 들어?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 혼자 있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있는 상태, 고독을 우리가 혼자 있음이라 그러고, 그 고독에 대한, 혼자 있음에 대한 약간 부정적 감정이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이야.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항상.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관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외로움이야. 그 결핍감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거든. 어떤 두려움이냐? 누군가한테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나는 관계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과 동반된 두려움, 남한테 아니면 누군가한테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외로움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아니면 혼자 있다고, 뭐 외로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도 해. 그래서 혼자 있다라는 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일 뿐이야.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외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 나는 혼자 살잖아. 항상 고독하잖아. 그렇지? 항상 고독한데 별로 외로움을 안 느껴. 왜냐하면 나는 내 내면에 약간 어떤 감사라든지 풍요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영이에 대한 감사가 커. 그러다 보면 하영이를 감사하게 되고 하영이를 사랑하면 별로 외롭지가 않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조금 관찰해 보기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좀 즐기는 편이지. 그래서 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사실 사람이 외로우면 더 힘든 거거든. 내 주변에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 와이프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 그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누군가가 싫으면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거든.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나거든. 나. 결국에는 내가 싫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돼. 내가 싫은 마음, 그 싫은 마음을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투영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자세한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상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고독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거든.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않게 되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게 돼. 그게 외로움의 시작이라고 봐. 그러면은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랑 저는 심심하면 또 외롭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심심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태로움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을 해. 그 부부싸움 한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부부의 소원은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생활,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기회로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이 부부에게는 그 이후로 부부싸움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 근데 그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지루함을 느껴. 지루함을 느끼다 보면 심심해진단 말이야. 그 심심해지는 게 바로 권태로움이야. 그래서 외로운 거하고 좀 권태로움은 좀 다른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는 거는 자신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심심함이야. 인간이 사실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는 굉장히 편안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이 편안한 존재의 상태가 싫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 그게 고통으로의 욕망인 거야. 그래서 심심할 때는 고통스러워지고 싶어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시 고요해지고 싶어하고, 그 고요가 넘어가게 되면 권태로워지고 심심해지고, 그래서 고통과 권태로 인간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거군. 사실 상실감에 외로움이 되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는 좀 어떠셨는지, 그걸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겨내는 거는 어렵고, 사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건 뭐냐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극대화된 거야. 쉽게 말해서 나는 그 부모님과의 엄마의 관계가 있었잖아. 그 관계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게 나의 어떤 그 관계적 결핍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거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속 결핍감 같은 것들은 서서히 다른 어떤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는 되게 슬프지만은 그 엄마가 나를 멀리 떠나갔다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원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항상 이 세상에 퍼져 있거든. 그 퍼져 있던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퍼지게 되면 어떤 의식의 한 그런 그 양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항상 내 주변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상실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 이렇게 술자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서 그래.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 나는 어떤 관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 그 정의가 여러 어떤 삶의 다양한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뭐 와이프와 있을 때도 있고, 뭐 친구와 있을 때도 있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있고, 내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내면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과 무관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군중 속에 있는데 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자신의 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야 돼.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혹시 내 마음 속에 어떤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치유되지 않고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을 때, 그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 사춘기 소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과거에 분명히 어떤 외로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 기억이 치유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주고 보듬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 정화라는 거고, 그게 마음 공부라는 거야. 그게 명상이고 수행이고 사유인 거야. 외로움이라는 게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내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슨 색깔로 채색되어 있고, 어떻게 물들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는 게 시작이야. 외로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은 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자기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그 기억들, 그게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내면 아이라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한번 그 애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너가 이렇구나 라고 알아차려주고, 그 친구를 정말 사랑과 자비로 보듬어 줘야 돼. 그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필요해. 그게 자기만의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고 수행이야.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 파스칼이 한 이야기인데 난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고독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를 사랑으로서 보듬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 안에는 반드시 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를 반드시 안아줘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책에 많이 썼거든. 그래서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 거기에도 쓴 내용인데 내가 남과 맺는 관계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나와 맺는 관계의 표현인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이번에 리커버 에디션 나왔다고 맞아.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이번에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왔어. 오.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나는 읽어주세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을 새로운 커버로 해서 나왔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 나는 뭐 내 책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물건이자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책이 좋으면 책을 꼭 두 권을 사. 한 권은 나를 위해서, 한 권은 남을 위해서, 한 권은 소유하기 위해서고, 한 권은 선물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느낄 때 뭔가를 소유할 때보다 뭔가 선물을 줄 때 더 크게 느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소유는 행복의 조건이고 선물이라는 경험은 행복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충족감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선물을 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행복의 본질이거든. 그거는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거는 획득이 아닌 그것이 되는 것, doing이 아닌 bein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소유보다 오래 가는 거야. 왜냐? 행복을 그 자체가 되면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충족감보다 만족감의 그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더 긴 거야. 그래서 책을 한번 선물해주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강 작가 안녕. 네,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왔거든요. 네. 사실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좀 동기부여를 받으시나요? 동기부여. 요즘 보면 유튜브 컨텐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 같아. 특히 자기계발 그 유튜브 컨텐츠로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동기부여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거야. 나의 어떤 뭘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게 동기부여라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부여로 인해 가지고 사실 단순하게 의지가 나타났다, 욕망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돼. 나의 말과 행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바뀌어진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그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움직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바로 운이라 그래.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살아간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작은 변화, 움직임을 운이라 그러는데, 그 운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 운을 바꾸는 과정이 동기부여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야. 근데 나는 동기부여를 주로 책에서 많이
받아. 나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책 중에서도 어떤 시대와 어떤 역사를 뚫고 나온 책들, 이제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 작가님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돼. 물론 이제 고전이라 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고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전이라는 거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 나의 기억이라든지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뚫고 나오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주는 책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거는 어떤 출간 연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도 나에게는 고전이 될 수가 있어. 그러한 고전을 통해서, 그런 고전을 펴낸 작가를 통해서 나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돼. 사실 유튜브에 있는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볼 때는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상이 꺼지고 다른 일을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맞아. 동기부여가 진짜로 된 게 아닌 걸까요? 아니지. 동기부여는 되었는데, 동기부여는 돼서 나의 어떤 욕구나 어떤 욕망이 충족이 돼가고 있어.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도 생겨. 의지와 욕구가 생기는데, 중요한 건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나만의 지식화 과정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들었잖아. 그 정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유튜버의 의견일 뿐이거든. 근데 그 의견을 나의 생각의 틀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각막이라고 그러고 생각의 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생각의 체와 틀을 통해서 나만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언어, 나만의 메토드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언어, 나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곧 나의 지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 지식을 나의 경험으로서, 나의 몸으로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얻은 지식을, 내가 쌓은 지식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은 나의 지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지혜로 바뀌었을 때 그 경험은 나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 습관이 된 지식을 우리는 우리의 알미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지식화되는 과정, 그 지식이 체득되는 과정, 그 체득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지식으로 납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지식으로 넘어가는 지식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나에게 어떤 주입된 정보로 남게 되고, 그 정보는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봐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그게 뭘까? 글쓰기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를 봤으면 그 유튜브 내용을 나만의 글쓰기로, 나의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가끔 자신의 블로그에 쓰시는 분들 되게 많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그게 나의 지식화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런 지식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유튜브도 동기부여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또 동기부여를 잘 하는 방법이, 독서를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동기부여의 핵심은 뭐냐면, 남을 동기부여하게끔 하려면 동기부여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말은 뭐다?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잘 사는 모습에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나의 삶의 습관을 보고 남들은 동기부여를 받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 상대방한테도 역효과를 내지만은 나에게도 역효과를 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사람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상대한테 조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내가 못하는 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는 알고 있어. 나도 이걸 못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나의 당연한 습관이 되게 되면
나한테 잘 인지가 안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 나의 인생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 이미 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보고 오히려 동기부여를 잘 받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아,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의 기회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동기부여를 잘 받으려면 나를 잘 관찰해야 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돼. 우리는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받을 때 기본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비교의 마음이고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야.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그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중할 수가 있어. 전자의 마음이 비교의 마음이고 후자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야.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결핍감이 있다라는 반증이거든. 그 결핍감의 반증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한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미묘하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 사람을 시기하고 이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들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들은 내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부자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이런 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야. 왜?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내가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해 있잖아. 그러면 그 미래의 모습마저도 나는 부러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역으로 지금의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미묘하게 과거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모습마저도 에이 아닐 거야 하면서 질투하는 거야. 마음이 조금 이렇게 결핍된 사람들은 동기부여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어떤 모티베이션 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보다 돈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절대 그 사람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뿐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음에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그런 동기부여 지금 뭐 당장 뛰쳐나가서 씻고 이래 막 이런 영상들을 보기는 하거든요. 단순하게 1차원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나도 이렇게 뭔가 게으르게 뭘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사실 게으르고 싶을 때는 사실 그 일을 안 해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굳이 하기 싫은 일을 동기부여를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하기 싫다라는 일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재미가 없거나 두 번째 의미가 없는 일이야.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 이미 했겠지. 그리고 이 일이 재미가 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큰 의미도 없고 큰 즐거움이 없으면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대부분이야. 오히려 그럴 때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나아. 그게 뭘까? 삶의 기본기. 그냥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굳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억지로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나 싶어.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잠깐.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토로하는 게 지친이거든요.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가님도 지쳤다고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도 지칠 때가 있지. 뭐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면 지치잖아. 근데 사실 힘든 거하고 지친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해. 우리가 힘들 때는 언제 힘드냐면 어떤 부정적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 있잖아. 뭐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공포스러움,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게 힘들어져. 근데 지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실된 거야. 의욕이 없고 정말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마음적으로도 지치고 몸으로도 지친 거. 그게 지친 거야. 그래서 나는 요즘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 최근 너무 덥잖아. 최근 너무 덥고 열대야도 이어지다 보니까 몸이 지치게 돼. 몸이 지치니까 당연히 마음도 지치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아침마다 요즘 조깅을 하는데 요즘 더워서 조깅을 못 하거든. 몸이 조금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니까 마음도 좀 지친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그래서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 그게 지치는 거고, 힘든 거는 우리의 어떤 부정적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의욕이 없을 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궁금해요. 결국 지쳤을 때는 몸도 지친 거고 마음도 지친 거거든. 근데 사실 마음 지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내게 아니야. 내가 마음 거지. 마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치면 그대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지칠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 활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물론 뭐 몸에 좋은 음식도 먹는 것도 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섭취를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비를 해야 돼. 그 활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몸이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그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가 몸이 상쾌해진 그런 상태거든. 그러면 몸이 상쾌해지면 우리 마음도 유쾌해지게 되어 있어. 마음이 또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은 명쾌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칠 때 그냥 집에서 그냥 스쿼트 한 50개 해버려. 그러면 갑자기 또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쳤다라는 느낌보다는 몸에 좀 어떤 열정이라든지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 이제 먹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공간을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치?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것도 어떤 그 낯선 곳을 가는 거잖아. 낯선 곳을 가게 되면 우리 뇌가 번떡임이 생기거든. 뭔가 번쩍거려. 뭔가 번뜩거리고 새로운 곳을 갔기 때문에 그 뇌의 번쩍거림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영감이라든지 충동이라는 거거든. 그 충동이 생기는 곳이 우리 마음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 공간에 활기가 생기는 거야. 마음에 활기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활기가 생기고, 우리 생각이 활기가 생기면 말과 행동에도 활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행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 뇌로 하여금 새로운 곳을 봤을 때 그런 번쩍임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게 여행이라는 거야. 사실 요즘은 번아웃이라는 말이 좀 많아질 정도로 좀 그런데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번아웃이 원래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그 레이싱카 알지? 레이싱카 대회 하는 거 있잖아? 네. 거기에 있는 용어거든.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그 차를 딱 출발하기 직전에 뒷바퀴를 딱 고정을 시키고 앞바퀴를 최대한 회전을 시켜. 엔진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앞바퀴를 최대한 회전을 시키면 바퀴에 마모가 되잖아. 순간적으로 마모가 생기게 되면 마찰력이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시합을 땅 했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시간이 번아웃이라 그래.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번아웃 하는데, 우리가 번아웃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몰입하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 넣은 거잖아. 그게 번아웃인데 그 번아웃을 했을 때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있어. 그게 성장이라는 거야. 나는 반드시 성장해 있거든. 그 성장의 기록이 뭐다? 이 바퀴의 마모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번아웃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만큼 성장해 있을 거고, 그 성장해 있는 걸 가지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번아웃을 했다 이러면 너무 그 지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번아웃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해 있다라고 번아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면 번아웃한 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야, 하영이 이렇게 번아웃을 할 만큼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몰입해서 성과를 냈구나.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뤘구나. 이 성장의 과정을 발판 삼아서 더 빨리 나가자. 왜? 내 바퀴는 마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을 나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은 늘 성장하는 동물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지 잘 몰라. 늘 나는 항상 바닥에만 있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없어. 그 말은 뭐다?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취만 있다는 거야. 왜? 세상에 결과라는 것은 없거든. 결과라는 것은 또 다른 결과의 과정으로만 존재해. 우리가 뭔가를 성공했다는 것은 그 성공이 계속 이어지지 않거든. 어떤 단계에 올라가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돌아보면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결과가 성공적이다, 어떤 결과가 실패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왜? 결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결과는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결과가 과정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취만 있다는 것을 알면 돼. 그렇게 알면서 점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변해 있거든. 그 변한 모습을 한 10년 뒤에 되돌아서 보면 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장의 과정을 내가 즐겨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 네. 그 순간을 위해서 지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아까 말했듯이 운동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씩 번아웃 시켜가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 책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삶은 과정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얼만큼 잘 보내는가가 결국에는 삶의 모든 거거든.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어. 지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지금을 잘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 가끔 예능 프로 보면 그런 거 있거든. 1초 딱 듣고 제목과 곡 이름 맞추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김희철 씨가 그거 되게 잘 하던데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 1초만 가지고도 이 곡 전체를 알 수가 있잖아. 이 1초에 이 곡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뭐다? 지금 여기에, 지금 1초란 이 여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수렴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을 잘 보내는 거는 우리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을 잘 보내면 돼. 그런 내용을 내 책에 많이 썼고 이번에 리커버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이번에는 이제 명상의 뒤를 이어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작가님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나? 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필라테스. 필라테스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깅 좋아하고, 그다음에 골프 15년 했으니까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고, 이 네 가지 운동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 쪽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내가 매주 월요일 날 요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날은 필라테스를 매일 하거든? 1시간 정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있잖아. 요가나 필라테스가 정적인 근력 운동이야. 정말 되게 땀이 많이 나. 정말 내가 옛날에 PT도 많이 받았는데 PT 때 받는 그 느낌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강도의 운동 효과가 있거든. 특히 필라테스는 일단 코어 근육이 딱 좋아지거든. 중심 근육이 좋아지게 되면 그 코어 근육으로 못할 운동이 별로 없게 돼. 중심 근육이 좋아지게 되면 뭐 골프도 더 좋아지게 되고 수영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달리기도 더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해지는데 이 필라테스를 통해서 다른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향상되니까 활동량도 많아지게 돼.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활동이, 움직임이 나의 삶의 어떤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코어가 좋아지게 되면 삶의 코어도 좋아지게 돼. 왜? 늘 운동하면서 살게 되거든. 그게 필라테스의 가장 좋은 효과인 것 같고,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에는 요가는 필라테스보다 더 정적인데 요가는 버티는 운동이거든. 어떤 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걸 버텨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 그 하나의 운동, 하나의 동작, 하나의 몸짓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근육을 쓰고 있고 어떤 밸런스를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하게 돼. 그게 명상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가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어떤 인도의 수행법이 요가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요가를 하고 특정 동작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돼. 내가 이 자세를 잘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껴본단 말이야. 뭘 통해서? 또 다른 시선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요가인 거야. 그래서 요가랑 명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요가를 하면서 늘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요가를 하거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우리 요가 할 때 처음과 시작을 인사하면서 시작하거든. 그게 나마스테야. 네. 나마스테가 무슨 말이냐면 나마가 경배를 표하다, 뭐 절을 하다 이런 말이고, 아스테가 당신이란 말이거든. 근데 당신이 아닌 진정한 너의 어떤 신성을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에게 뭐 경배를 표합니다, 당신에게 절합니다라는 말인데, 이 당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에게 경배를 표하는 거야. 그래서 나마스테라는 말은 뭐냐면 이 요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또 다른 나 스스로가 경배하는 거야. 그게 나마스테의 진정한 뜻이야.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필라테스, 요가 이런 운동들이 주는 이런 이점들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작가님께서는 PT도 많이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웨이트? 아니, 웨이트도 이제 종종 해. 웨이트 종종 하는데 내가 말했듯이 필라테스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니까 더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더라고. 나의 운동의 모든 중심에는 필라테스가 있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조깅을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뭐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나의 어떤 운동의 코어가 필라테스고, 그걸 통해서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력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 움직이니까 몸이 상쾌해지는 거고, 우리 몸이 상쾌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유쾌해지거든. 그 유쾌한 마음을 바탕으로 뭐가 좋아지느냐? 나의 눈이 명쾌하게 돼.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눈은 명쾌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선이 높아지게 되고 시선이 맑아지는 거야. 그게 어떤 운동의 효과이고, 그게 근력 운동이자 필라테스의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약간 뇌과학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 감정의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우리 감정의 본질이거든. 근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확장되고 분화된 게 우리의 모든 감정인데, 우리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뇌 구조물이 있어. 그게 아믹달라라는 뇌 구조물이 있거든. 근데 그 아믹달라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그 증상들이 우리 심장이 빨라진다든지, 우리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뭐 손에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뒷목이 뻣뻣해지는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판단을 해. 아,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느낌이야. 그리고 그 증상들을 두려움으로 해석해서 우리 뇌에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뇌는 아, 이거는 두려움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의 본질인데,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이 아믹달라를 약간 억제를 해. 아믹달라를 안정화시켜 가지고 두려움을 줄여주는 거야. 그게 내 책에 썼는데 AS라 그래. 아믹달라 스테빌라이제이션. 아믹달라를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게 운동의 효과야.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이 상쾌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눈이 명쾌해진다 그랬잖아. 그건 또 뭐냐면, 우리 이 눈 안구 위에, 여기 위에 보면 뇌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전두엽 부위가 있거든. 그 전두엽 피질이 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인식력이 좋아져. 인식력이라는 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시선의 힘이야. 인식력이 좋아지면 시선이 높아지거든. 높아지게 되면 창의력과 통찰력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뇌 구조물이 바로 우리 전두 피질이라 불리는 프리 프론탈 콜텍스, 줄여서 PFC라 그래. 어려운 건데 PFC 부위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식력이 좋아지고 시선이 높아지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는 명쾌한 눈이 생기는데, 이 PFC 부위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우리의 운동이야.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아믹달라는 스테빌라이제이션, AS 하게 되고, PFC, P는 액티베이션 되는 거야. 그래서 AS가 되게 되면 두려움이 줄어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PFC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PA가 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면서 인식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걸 줄여서 ASPA, 에스파라 그러는 거야. 우리 내가 좋아하는 카리나 있는 걸그룹, 뭐 약간 약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ASPA를 통해서 운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여서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높여가지고 우리의 인식력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눈이 명쾌해지고 마음은 유쾌해지는 거야. 내가 보면 지금까지 삶의 기본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렇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 나는 매일매일 2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하고, 그리고 독서를 해. 그리고 거의 뭐 일상이 명상인 것처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명상을 몇 분 할까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한 2, 3분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일상 속에서 명상을 계속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냥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런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면 좋겠고,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은 뭐 각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회사에서 스쿼트 하나 하는 거,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 운동을 계속 해서 활동량을 늘려 나가는 것, 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회사에서 머리 쥐어짠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밖에 나와서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 왜? 나의 시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명예에 명예?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 명예에 대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작가님께서는 뭐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명예는 어떤 건가요? 명예? 명예의 정의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은 나의 어떤 존엄과 가치가 명예라는 거야. 근데 이 명예라는 게 비슷한 말이 있어.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존심이 뭐냐면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나의 존엄과 가치가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이 확장된 게 바로 명예라는 거야.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나의 명예야. 근데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뭘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쌓아놓는 벽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존심의 벽이라는 것은 이 타인의 시선, 그게 눈치고, 타인의 의견, 그게 상식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의 관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관심을 넘어선 세상의 인정. 그 자존심의 벽을 굉장히 높이 쌓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명예라는 거야.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명예에 대해서. 왜냐면 나는 별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별로 그걸 중요시하지 않거든. 그냥 나는 내 마음이 그냥 풍요로워. 나는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눈치가 필요가 없는 거야. 나만의 어떤 생각, 나의 상상이라든지 나의 시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자존심이라든지 명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 정치인이라든지 그 누구든 뭔가 그런 게 허물어질 때 되게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그 명예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만마저 허물어진다는 거거든. 근데 자존심의 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야. 나의 결핍감이 상대에게 보여지는 거야. 자신의 정체성.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그 내 마음의 어떤 그 치유되지 않은 그런 내면 아이가 상대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작가님, 근데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있잖아요. 명예훼손죄 알지? 그게 한국에만 있는 범죄라는 거 아세요? 그럼 왜 한국에만 있지? 나 좀 몰랐어. 명예훼손죄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나 보다. 근데 명예라는 건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결핍감, 나는 결핍된 사람이에요, 이런 내면 아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그 명예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 빈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반응을 하는 게 뭐가 반응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나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나는 결핍으로 가득한 아이다 라는 그 내면 아이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결핍감이 많은가 봐. 난 진짜 몰랐어. 부자가 된 이후에 명예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조건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거든. 그 관계욕이 더 발전하면 그게 인정욕이 되는 거고, 그 인정욕이 넘어서면 그게 명예욕이 되거든. 근데 어떤 소유로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 관계에 대한 욕구, 명예욕이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은 뭐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본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이 주는 즐거움, 여유로움,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돈이 많은데도 내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부자가 아닌 본자라는 거야. 그 결핍된 것을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관계욕, 그리고 인정욕,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할 때, 그리고 어떤 관계적으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누구를 통제할 수 있고 뭔가 권력을 지닐 때, 세 번째가 건강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몸매가 예쁘고 뭐 날씬하고 이런 건강에 관련된 것, 마지막이 성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소유로 채우지 못한 나의 결핍을 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게 관계욕이야. 그리고 그게 확장이 되면 그게 명예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내면이 결핍된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는 그런 결핍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돈이 많은데 본자들 같은 경우에 내 내면의 결핍을 돈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관계로 명예를 채우려고 하거든. 근데 그 명예를 채우려고 뭐 나란 일을 하려고 국회의원 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날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되게 많아. 결국에 내 마음의 결핍이 관계적인 결핍도 부르지만은 결국에는 소유의 결핍도 부르게 되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와인잔에 안쪽이 더러운데, 내면이 더러운데 우리 바깥쪽을 계속 닦는다 해가지고, 우리 바깥쪽에 있는 현실의 어떤 소유라든지 현실의 명예를 계속해서 좋게 해서 밖을 닦는다 해가지고 와인잔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더 더러워지지. 네. 바깥이 깨끗해지면 안쪽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뭐 명예나 뭐 다른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나는 자존심보다 항상 자존감을 채워가면서 살라 그러잖아. 자존감이 뭐라 그랬어?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야.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뭘 해도 즐거워. 그냥 돈이 있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즐겁고 인정을 못 받아도 즐거워. 왜?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기축감이야. 기축감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존감을 챙기고 자존감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게 되면 기축감이 생기게 되고, 그 기축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현존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존을 적분해서 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행복하면 우리의 삶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자존심을 채우려고, 명예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자존감으로 한번 채워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녹화해서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내가 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내 삶이 감사와 함께한 삶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론 댓글에 이상한 댓글도 달리지만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내 삶이 감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야. 그 삶이 내 주변에서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존감으로 채워지게 돼. 그래서 하는 거야.